제1부 황하의 영웅들, 제4권 영웅의 길, 제30장 한원대전. 그 무렵 비정은 이극의 죽음을 알지 못한 채 진목공을 아련하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진목공에게 약속했던 하남의 5성에 대한 진상을 연기하는 일. 진목공의 눈썹이 누에처럼 꿈틀 움직였다. 결국 성을 내주지 않겠다는 말이렸다. 비정은 고개를 쳐들 수가 없었다. 자칫하면 살아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진목공의 천둥 소리와도 같은 호령이 비정의 귓전을 때렸다. 내가 원래부터 이호라는 자를 간특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과연 그놈에게 속았구나. 우선 저자부터 참하여 이호에게 본때를 보여주리라. 궁정아는 살벌하게 변했다. 그러나 비정은 노련한 외교가였다.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속으로 빠져들었다. 어쩌면 진해공과 극에는 나를 진나라 땅에서 죽게 하려고 일부러 이런 일을 꾸민 것이 아닐까. 능히 그럴 만한 위인들이라는 생각이 들자 비정은 진목공을 향해 입을 열었다. 군우께선 잠시 좌우 사람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소신이 비밀리에 아를 말씀이 있습니다. 비정의 대범하면서도 침착한 요청에 오히려 진목공은 주춤했다. 비정을 내려다보다가 이윽고 좌우 신하들을 궁정 밖으로 내보냈다. 비밀리에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원래 우리 진나라 대부들은 군우의 은덕에 깊은 감명을 받아 하남의 5성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의생, 극의 등이 공모하여 이를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신이 이런 무례한 명을 받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군우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진을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 함은 무엇을 뜻함인가? 지금 진의 실권은 온통 여의생과 극의 일파가 쥐고 있습니다. 그들만 없어진다면 모든 것은 군우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군우께서는 노여움을 푸시고 많은 선물을 극의와 여의생에게 보내어 그 2사람을 진으로 초청하십시오. 그들이 오면 군우께서는 2사람을 잡아 처형하십시오. 그러면 신은 국내에서 이극과 힘을 합하여 이호를 몰아내고 중이 공자를 새로운 군주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이호를 몰아내고 중이 공자를 새 군주로 올리겠다는 말이지. 진목공은 이호를 입국시킨 것을 후회하고 있던 참이라 비정의 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렇습니다. 신은 기필코 중이 공자를 귀국시켜 군위에 올리고야 말겠습니다. 좋다. 그대는 나의 신하인 영지와 의논하여 그 일을 추진토록 하라. 진으로 보낼 사자로 대부 영지를 지목한 것이었다. 진목공의 순순한 승낙에 비정은 귀국을 서둘렀다. 동행자로 진목공의 사자인 영지가 따라붙었다. 뒤를 잇는 10대의 수레에는 극의와 여의생에게 보낼 폐물이 가득 실려져 있었다. 이극 나리께서는 이미 주공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정이 이극의 소식을 들은 것은 진의 수도인 강성 교회에 이르렀을 때였다. 비정은 가슴이 울렁거리고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이대로 들어갔다가 나도 죽는 것이 아닐까? 그는 진으로 다시 돌아갈까 생각했다. 그러나 강성에는 아들 비표를 비롯한 가족들이 살고 있다. 이대로 진으로 달아나면 모든 가족은 몰살당하고 말 것이다. 비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심부름꾼을 먼저 강성 안으로 보내 치려대부 중에 한 사람인 공화에게 성 안의 분위기를 물었다. 내가 강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타국으로 달아나는 것이 좋겠소? 공화의 답변은 명쾌했다. 죽은 이극과 뜻을 같이 하던 사람들은 모두 남아있소. 진의 공은 이극 한 사람만을 노렸던 것이 분명하오. 만일 그대가 미리 겁을 먹고 타국으로 달아난다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밖에 되질 않소. 들어와 함께 힘을 합해 후일을 기약합시다. 비정은 마음을 정했다. 수레를 재촉해서 강성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궁성 안으로 들어가 진의 공을 아련하고 진나라에 다녀온 일을 보고하였다. 진나라 특사 영지도 진의 공 앞에 서서 공손히 진목공의 말을 전했다. 우리 주공께서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군우를 보좌하는 극의, 여의생 2 대신을 위로하고자 진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같은 영지의 말에 진의 공은 대단히 만족했다.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일이야. 그대들은 진나라에 가서 좀 쉬었다 오도록 하오. 모든 일이 뜻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비정은 마음속으로 뛸 듯이 기뻐했다.
은밀히 동지인 치려대부를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아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다. 이제 때가 왔소. 극예와 여의생이 진으로 떠나는 날 우리는 궁정을 장악할 것이외다. 그 사이 여러분은 다른 동지들을 규합하시오. 그러나 비정은 극예를 너무 과소평가했다. 극예는 천부적이다 싶을 정도로 책략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영지가 가지고 온 선물이 상당히 거창한 것에 의문을 품었다. 이상하지 않소? 여의생을 불러 극예가 물었다. 무엇이 이상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목공에게 보낸 예물은 평범한 것들 뿐이었소. 게다가 우리는 하남 5성의 진상을 미루겠다는 매우 불쾌한 내용을 전해주었소. 그런데도 진목공이 우리에게 이처럼 상당한 선물을 보낸 것은 음모로군요. 바로 그것이요. 비정이란 자가 진과 짜고 우리를 함정 속으로 유인하고 있음이 명백하오. 사태를 날카롭게 꿰뚫어 본 극예는 눈을 부릅뜨며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오히려 잘 되었소. 속아 넘어가는 척하면서 이 기회에 이극의 잔당을 모조리 처치해버립시다. 여의생이 진의 공을 찾아가 아뢰었다. 주공께서는 영지를 먼저 진나라로 돌려보내십시오. 신들은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므로 그 일을 해결한 후 진의 초청에 응하겠습니다. 좋을 대로 하오. 진나라 사자 영지가 혼자 본국으로 돌아가자 극예와 여의생은 신복 부하를 시켜 날마다 비정의 집을 감시했다. 과연 비정은 수시로 공화, 가화, 추천 등 치려대부들을 불러들여 밤늦게까지 밀담을 나누다 헤어지곤 했다. 저들이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알면 좋을 터인데. 여의생의 중얼거리는 말에 극예는 순간적으로 한 가지 계책을 떠올렸다. 심부름꾼을 불렀다. 하대부 도안이를 불러오너라. 얼마 후 도안이가 극예의 집으로 달려왔다. 부르셨습니까? 극예는 여느 때와 달리 잔뜩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자네 신상에 큰 변이 생길 것 같네. 예, 큰 변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안이의 얼굴이 헬쑥해졌다. 자네가 지난날 이극을 도와 어린 임금을 죽인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게 작용할 것 같네. 이극에게 자진령을 내린 이유가 군주를 살해한 것에서 기인한지라 그 하수인인 자네를 가만 놔둘 수 없다는 것이 공실의 여론이네. 하지만 나는 알지. 자네가 지금의 주공을 군위에 모시는데 큰 공이 있다는 것을. 내가 열심히 만류하고는 있지만 극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안이는 눈물부터 떨구었다. 이 몸은 힘만 셀 뿐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린 군주를 죽인 것은 오로지 이극이 시켜서 한 짓일 뿐입니다.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공이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날뛴 것뿐이니 대부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주공의 분노를 풀기가 여간 어렵지 않군. 자네가 살아날 길이 딱 한 가지 있긴 한데 하명만 내려주십시오. 주공의 진노를 풀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도안이는 무릎을 꿇으며 머리를 땅바닥에 찧었다. 그제야 극예는 음성을 한껏 낮춰 속삭이는 음성으로 말했다. 지금 비정이 이극의 일당을 규합하여 새 군주를 세우려 하는 역모를 꾸미고 있네. 다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주공께 고하지 못하는 것뿐일세. 자네가 진정 주공을 위해 공을 세울 마음을 가졌다면 비정의 당에 가입하여 그자들의 명단과 거사 내용을 모두 알아내어 나에게 알려주게. 그렇게만 해주면 지난날의 죄를 사함은 물론 주공께 아뢰어 비정에게 내리기로 했던 부귀의 전답 70만 묘를 자네에게 상으로 내리게 하겠네. 아울러 벼슬도 높여주겠네. 도안이의 얼굴에 기쁨의 기색이 완연했다. 이 천한 몸이 죽음에서 살아난다면 그것은 온전히 대부의 은덕입니다. 힘을 아끼지 않고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아는 것이 없어서 일을 그르칠까 염려될 뿐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여의생이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그 점은 염려하지 말게. 내가 상세한 방법을 알려줄 것이네. 그러고는 어떻게 하면 비정으로부터 의심을 사지 않고 그 무리에 가담할 수 있는가를 반복하여 설명해 주었다. 그날 밤이었다. 도안이는 비정의 집으로 가서 대문을 두드렸다. 문지기가 문을 빼꼼히 열자 도안이가 말했다. 비정 나리께 비밀리 아를 일이 있어서 왔소. 어서 문을 열어주시오. 나리께서는 지금 술에 취해 잠드셨으니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찾아오십시오.
그래도 도안이는 돌아가지 않고 계속 비정을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다. 밤이 깊어 삼경이 가까워 오는데도 도안이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자 비정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안채로 불러들였다. 도안이는 불이 나게 비정의 방으로 들어가 큰 절을 올리며 말했다. 대부께서는 저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인가? 지난날 제가 이극을 도와 탁자를 죽였다 해서 주공이 저를 죽이려드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조정의 모든 권세는 극예와 여의생의 손에 들어있는데 자네는 어찌하여 그들에게 가서 사정하지 않는가? 그것은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한 자들이 바로 극예와 여의생입니다. 그 두 놈의 살을 씹어먹지 못하는 것이 한인데 어찌 그들에게 사정할 수 있겠습니까? 비정은 도안이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 슬며시 유도신문을 해보았다. 하면 내가 자네를 어떻게 도우면 되는가? 간단합니다. 중이 공자는 어진 이들로부터 인심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지금 진나라는 진해공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몹시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여 대부께서 중이 공자를 군위에 세우시겠다는 친서한 장만 써주시면 제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백적 땅으로 달려가 중이 공자께 그 친서를 전함과 동시에 백적과 진해 두 나라 군대를 동원시키겠습니다. 그리하여 밖으로부터는 타국 군대가 들어오고 안으로는 대부께서 들고 일어난다면 어찌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비정으로서는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제안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매일 치려대부들과 만나 누구를 중이에게로 보낼 것인가 의논하고 있던 중이었다. 적임자가 없어 고심하던 판에 도안이가 그 일을 맡겠다고 하니 은근히 기쁜 마음이 잃지 않을 수 없었다. 자네의 뜻이 진정인가? 도안이는 대답 대신 손가락 하나를 입안에 넣어 세차게 깨물었다. 금세 입 주변이 피로 물들었다. 도안이는 피가 흘러내리는 손가락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보이며 맹세했다. 만일 이 도안이에게 두 마음이 있다면 하늘이시여 도안이의 구족을 멸하소서. 비정은 비로소 그를 믿었다. 좋네, 자네 마음이 그 정도라면 어찌 내가 자네를 돕지 않겠는가. 내일 삼경이 되기 전에 다시 나의 집을 찾아오게. 그때 자세한 것을 결정짓도록 하세. 도안이는 비정에게 큰 절을 올리고 나서 돌아갔다. 이튿날 새벽 다시 찾은 도안이는 비정과 치려대부를 만나 비정의 친서를 받아들고는 바람같이 날아가 여의생에게 보고하니 비정과 치려대부는 그날로 잡혀 모두 참사를 당하고야 말았다. 사람을 잘못 보고 믿은 죄값은 너무도 컸다. 이듬해인 BC 649년 주왕실에 뜻하지 않은 변란이 발생했다. 양, 꺼, 천, 고, 이 등의 땅에 거주하는 융족이 동시에 주왕실의 수도인 낙양성을 공격해온 것이었다. 그런데 융족의 이번 침공은 단순한 외침이라기보다는 영모에 가까운 내분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 무렵 주나라 왕은 주양왕 제위 3년째 접어들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복 동생인 왕자대가 있었다. 본래 주양왕의 아버지 주해왕은 왕자대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으나 제환공의 개입으로 태자이던 주양왕이 왕통을 계승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왕자대는 그 후에도 왕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리하여 생각해낸 것이 낙양 주변의 융족을 사주하여 왕성을 치게 하고 자신은 그 혼란한 틈을 이용해 왕위를 탈취하려고 마음먹은 것이었다. 왕성 위기. 주양왕은 지체하지 않고 패공인 제환공을 비롯한 진목공과 진해공에게 구원병을 요청했다. 주왕실의 위기는 제후국에게 자신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패공 제환공은 즉각 명제상 관중에게 군사를 내주어 낙양으로 달려가게 했고 진목공과 진해공 또한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왕성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제나라는 동쪽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반면 진과 진은 황하 물길을 타기만 하면 곧바로 낙양에 다다른다. 당연히 진의 군대가 제나라 군대보다 먼저 도착할 수밖에 없었다. 진목공과 진해공이 왕성 교회에 이르렀을 때는 융족의 공격이 한창일 때였다. 막 왕성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던 융족은 예상보다 빠른 구원군의 도착에 당황했다. 그들은 왕자대의 사주를 받고 침공한 하수인. 굳이 자신의 병사를 희생하면서까지 제후군과 싸울 까닭이 없었다. 융병은
진의 군대를 보자 동문을 불사르고는 재빨리 후퇴했다. 융족을 추격하던 진목공과 진해공은 왕성 교회의 들판에서 정면으로 마주쳤다. 진해공은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인사말을 던지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였다. 반면 진목공은 당당하게 진해공을 향해 말을 건넸다. 귀국의 소식은 잘 듣고 있소. 진해공은 얼굴을 붉혔다.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진목공을 피해 자신의 군막으로 돌아갔다. 그는 진나라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혹시 자신에게 안가품하지는 않을까 겁을 먹었다. 그래서 그는 왕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군막을 거두어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를 보고 있던 진나라 망명객이자 비정의 아들인 비표가 진목공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진군이 달아나듯 회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진군을 추격하여 급습하면 대승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번 출병은 왕실을 돕기 위해 나온 것이다. 어찌 사사로운 원한으로 군대를 움직일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 역시 군대를 거두어 진나라로 돌아갔다. 제나라 재상 관중이 제군을 이끌고 왕성에 이르렀을 때 융병은 이미 모두 달아나고 난 뒤였다. 중원의 패자국답지 않는 느슨한 움직임이었다. 관중은 머쓱했다. 장차 진과 진을 경계해야 하겠구나. 수년 전만 하더라도 왕실의 일에 끼어들 여력이 없던 진이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중원의 여러 제후들을 제치고 별 어려움 없이 왕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음은 그만큼 두 나라가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대로 돌아가서는 제나라 체면이 말이 아니다. 관중은 군대를 정연하게 배치한 후 융족의 우두머리인 융주에게 사자를 보내 크게 꾸짖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왕성을 침범하였느냐. 융주는 제군의 위세에 눌려 사람을 보내 사과하며 변명했다. 우리가 어찌 자의로 왕성을 범하겠습니까? 왕자대가 여러 차례 군자금을 내주며 치라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군사를 일으킨 것뿐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주양왕과 왕실 사람들은 비로소 이번 사변이 왕자대의 농간이었음을 알고 경악했다. 주양왕은 그날로 왕자대를 왕성에서 추방했다. 이어 멀리 동쪽에서 군대를 이끌고 와 융족을 호령한 관중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특별히 그를 왕실로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그대에게 경사의 벼슬을 내릴까 하오. 주양왕은 관중을 한껏 우대했다. 그러나 관중은 정중히 사양했다. 신은 미천한 관리에 불과합니다. 신의 나라인 제나라에는 천자께서 임명하신 두 경사 국시와 고시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입조하여 천자의 명을 받을 때 천자께서는 그들을 어떠한 예로서 대하려고 신을 경사에 올리려 하십니까? 주양왕은 더욱 관중에게 매료되었다. 관중이여, 나는 그대의 훈공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대의 아름다운 덕에 보답하고자 할 뿐이다. 마음 깊이 간직하여 내내 그대를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니 굳이 사양하지 말라. 그러고는 끝내 관중에게 경사의 직을 내리고 연일 융숭한 대접을 베풀었다. 영상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불우한 청년 시절을 보낸 관중, 그러나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으로 마침내는 주왕실의 경사에까지 오른 관중. 그러나 그러한 관중도 어느새 나이를 먹었다. 제나라로 돌아온 관중은 그의 겨울,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제환공은 친히 관중의 집으로 나가 문병했다. 관중은 병으로 수척해 있었다.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음을 직감한 제환공은 관중의 손을 잡고 물었다. 중보의 병이 이렇듯 심할 줄은 몰랐소. 하늘이 불행을 내려 중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면 과인은 장차 누구와 더불어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단 말이오.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후계자를 지목해달라는 청이었다. 관중은 촉촉이 젖어드는 눈길로 제환공을 올려다보며 탄식했다. 아깝고 아까운 것은 영척입니다. 영척은 소를 키우는 목부 출신으로 백수가를 불러 제환공에게 발탁된 제나라 인재였다. 그러나 그 역시 지난해에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죽은 영척만한 인물이 지금 우리 제나라에는 없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제환공은 관중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포숙이 있질 않소. 그러면 능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지 않겠소. 관중이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포숙은 군자입니다. 그러므로 정치를 잘할 수 없습니다. 그는 선악의 구별이 지나치게 분명합니다. 선을 좋아한다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선을 좋아하는 만큼 악을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포숙 밑에서 누가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악한 짓을 저지르면 포숙은 그 사람을 평생 미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포숙이 정치를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제환공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공손스뿡은 어떻소? 공손스뿡이라면 묻어나지요. 스뿡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집에 있을 때도 공사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공손스뿡을 세상에 내릴 때 신의 혀 역할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신이 죽으면 어찌 혀만 홀로 남아 살 수 있겠습니까? 공손스뿡은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여가에게 나라 일을 맡기면 어떻겠소? 관중이 기겁을 하듯 대답한다. 주공께서는 결코 여가, 수초, 위공자 개방, 이 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지난날 내가 입맛을 잃었을 때 여가는 자기 자식을 삶아서 나에게 바친 사람이요. 그는 자식보다도 과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찌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주공께서는 신의 말씀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 자식을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주공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수초는 스스로 거세하여 나를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요. 그는 자기 몸보다 내 몸을 더 생각하는 신하인데 어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오. 사람에겐 자기 몸보다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몸을 천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공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위공자 개방은 세자의 신분으로 천승의 나라까지 버리고 나에게로 와서 신하 노릇을 하는 사람이요. 그는 나의 신하로 있는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는 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나를 아끼고 있어. 사람은 자신의 부모보다 더 가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부모에게 불효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공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사람으로서 천승의 임금이 되고 싶은 것은 욕심 중 가장 큰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는 임금이 될 수 있는 자기 나라를 버리고 주공 밑에 와 있습니다. 그는 천승보다 더 큰 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공은 결코 그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시면 반드시 이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관중의 말을 듣고 있던 제환공이 의아한 눈길로 다시 물었다. 여가, 수초, 개방 등은 과인을 가까이서 섬긴 지 오래되었는데 중보는 어찌하여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제야 그런 말을 하는 게요. 신이 지금까지 그들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은 주공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비유하면 물과 같습니다. 신은 흐르는 물에 둑이 되어 넘치지 않게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둑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장차 물이 넘치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멀리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환공은 말없이 관중을 내려다보다가 궁으로 돌아갔다. 관중이 병상에서 제환공에게 여가, 수초, 개방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제환공을 수행했던 궁인 중 하나가 여가에게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일러 바쳤다. 여가는 재빨리 포숙에게 달려가 관중을 험담했다. 관중이 제 나라의 재상이 된 것이 누구 덕입니까? 그를 주공에게 천거한 것은 바로 나으리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그는 주공에게 포숙은 정치를 잘 못합니다 라고 비방하면서 공손스뿡을 다음 재상으로 천거했다고 합니다. 은혜를 몰라도 어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다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가의 고자질에 포숙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대 말대로 관중을 재상으로 천거한 것은 바로 나이요. 그러나 관중은 나라에 대한 충성만이 있을 뿐 친구나 개인을 위해서 나라 일을 잘못 판단한 적은 한 번도 없소. 만일 관중이 나에게 사구, 오늘날의 검찰청 벼슬만 시켰더라도 나는 이 나라의 모든 간신들을 모조리 내쫓아버렸을 것이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대들이 지금 궁중에 있는 것은 모두 다 관중 덕분이오. 이 점을 그대는 어찌 생각하오? 포숙의 말에 여가는 얼굴이 붉어져 슬그머니 그 앞에서 물러났다. 관중의 병은 더욱 심해졌다. 제환공은 날마다 관중의 집으로 행차했다. 이미 병상의 관중은 말을 하지 못했다. 포숙과 공손스뿡은 그러한 관중의 손을 움켜잡고 눈물만 흘려댔다. 마침내 관중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제환공은 통곡하며 부르짖었다. 슬프구나 중보여. 아깝구나 중보여. 아프구나 중보여. 하늘이 나의 팔을 빼앗아 갔도다. 상경고우가 장례도감에 임명되었다. 제환공은 관중의 장례를 극진히 치렀다. 아울러 관중이 살아 생전 녹으로 받던 영지와 전답을 모두 그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그러고는 대대로 그 자손에게 대부벼슬을 주도록 명했다. 관중, 불세출의 제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환공이 춘추오패 중 으뜸가는 패공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모두 관중의 덕이 아니겠는가. 후일의 명제상이자 지략가로 이름을 날린 제갈공명은 관중을 자신의 정신적 스승으로 삼을 정도였다. 관중은 제상 시절 대부 백원이라는 사람의 땅을 빼앗은 일이 있었다. 관중이 죽자 체질적으로 관중을 미워하던 간신 여가는 대부 백원을 찾아가 말했다. 지난날 그대는 시급 300묘를 빼앗긴 일이 있질 않소. 이제 관중이 죽었는데 대부는 어찌하여 주공께 아뢰어 지난날 빼앗긴 땅을 찾지 않는 것이오. 그대가 말하기 곤란하다면 내가 주공께 아뢰어 주겠소. 백원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외다. 나는 원래 아무런 공 없이 그 땅을 차지했었소. 그래서 그 땅을 잃은 것뿐이오. 관중이 비록 죽었으나 그의 공로는 영원히 남을 것이오. 관중과 나의 공이 이렇게 비교되거늘 내가 무슨 면목으로 주공께 옛 땅을 찾아달라고 청할 수 있겠소이까? 백원의 말을 듣고 여가는 탄식했다. 관중이 죽었건만 살아있는 백원이 저렇듯 신복하고 있구나. 참으로 우리 같은 사람은 소인배로구나. 관중이 죽은 후에 제환공은 그의 유언대로 공손습붕을 제상으로 삼아 나라 일을 맡겼다. 그런데 공손습붕은 제상이 된 지 한 달도 채 못 되어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났다. 제환공은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중보는 정령 성인이었더란 말인가. 공손습붕이 과인을 오래 섬기지 못할 것을 어찌 알았던고. 제환공은 공손습붕의 후임으로 자신의 오랜 보좌관이자 공신인 포숙을 제상에 임명했다. 그러나 포숙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사양했다. 신은 제상의 제목이 아닙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지금 조정에 경만한 사람이 없거늘 어찌 사양만 한단 말이오. 대관절경은 이 나라 앞날이 걱정되지도 않소. 제환공이 간절히 부탁하자 포숙은 비로소 기세를 누그러뜨리며 대답했다. 한 가지 청을 들어주신다면 감히 제상에 올라 나라 일을 보겠습니다. 말해보. 신이 지나치게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주공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주공께서는 여가, 수초, 개방 등 세 사람과 멀리 하시겠다고 약조하신다면 신은 주공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중보도 일전에 그런 말을 하였소. 경의 말에 따르리라. 제환공은 그날로 여가, 수초, 공자 개방 등 세 사람을 궁 밖으로 내쫓았다. 이로써 포숙은 제나라 제상이 되어 모든 일을 관장하기 시작했다. 이오, 즉 진해공이 진나라 군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였다. 진해공이 즉위한 이래 진나라는 해마다 흉년이 들었다. 창고는 텅 비고 백성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었다. 이대로 가다간 도성에서도 아사자가 생겨날 판이군.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극예와 극칭, 여의생 등은 점차 흉흉해져가는 민심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나라는 대풍작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진해공은 극예를 불러 앉혀놓고 눈꼬리를 가늘게 치켜떴다. 진말씀입니까? 극예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책사다. 단번에 진해공의 말뜻을 알아들었다. 진나라로부터 양곡을 빌리자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인가? 사자를 보낼까요? 지난날 약속했던 하남의 5성을 내주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리는군. 꼬투리로 삼으면 곤란하지 않은가. 하지만 극예의 머릿속은 이미 저 멀리까지 앞서가고 있었다. 우리가 진의 한 언약은 배신이 아닙니다. 약속 기한을 조금 늦춘 것뿐이지요. 이 점을 강조하면 진목공도 그 일을 꼬투리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내주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으니까 말이지. 이런 면에서 진해공과 극예는 손발이 잘 맞았다. 식량 원조를 청하는 특사가 강성을 출발했다. 대부 경정이라는 사람이었다. 경정은 경우가 바른 사람이었다. 그는 진목공 앞에 가서 공손하게 말했다. 우리 진나라의 기근이 심합니다. 양곡을 빌려주시면 군우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진목공은 그때까지도 진해공에 대한 감정이 풀리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천하 패권을 꿈꾸는 군주답게 도량이 좁지는 않았다. 일단 경정을 숙소로 물러가 있게 한 후 중신들을 불러 의견을 물었다. 진에서 양곡을 빌려달라고 사자를 보내왔구려. 빌려주는 것이 좋겠소.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겠소. 공손지가 먼저 대답했다. 빌려주는 것이 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진을 도운 것이 적지 않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도 돌려받은 것이 없소. 그래도 빌려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오. 그러합니다. 이번에 그들을 또 도우면 우리 진으로서는 그만큼 더 받을 것이 많아집니다. 만일 진이 바다만 가고 돌려주는 것이 없으면 모든 잘못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하면 진나라 백성들은 자신들의 임금을 미워하게 되며 민심이 진에서 멀어질 때 우리가 그들을 치면 어찌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진해공과 백성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잔 말이지. 그러합니다. 그때 비정의 아들 비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비표는 공손지의 제안이 못마땅하다는 듯 주먹을 움켜쥐며 말했다. 진해공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자인지는 주공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극에게 영지를 내리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오히려 죽음을 주었고 진에 대해서도 언약한 하남의 다섯성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의 흉년과 기근은 하늘이 내리는 재앙입니다. 이미 민심은 진해공을 떠났습니다. 주공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군대를 일으켜 진나라를 무찔러 버리십시오. 무참하게 죽은 아버지 비정의 원수를 갚고 싶어하는 감정이 여실히 드러나는 발언이었다. 이번에는 백발성성한 노재상 백리애가 의견을 내었다. 천재지변은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웃나라의 불행을 돕는 것도 정도입니다. 어진 사람은 남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지혜 있는 사람은 요행수를 믿고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정도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따릅니다. 주공께서는 진의 양곡을 빌려주십시오. 세 사람의 각기 다른 의견을 들은 진목공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다. 진해공이 비록 악하다고는 하지만 그 백성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는가. 내 차마 죄 없이 배고파 죽어가는 진의 백성들을 지켜볼 수가 없구나. 양곡을 빌려주도록 하라. 오늘날로 치면 양곡 차관이었다. 그런데 그 양곡 차관의 규모가 일반 상식을 뛰어넘었다. 진나라 수도는 옹성 가까이에 위수가 흐르고 그 위수는 흘러 황하와 합류한다. 그 황하의 물길을 통해 동으로 내려가다가 회수라는 지류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진의 수도인 강성이다. 물길의 총 길이는 1300여리. 그 길고 긴 뱃길이 온통 진나라 배로 가득 찼다. 진나라 백성을 구호할 양곡을 실은 배다. 뱃머리와 배끝이 잇따 길게 열을 지었다. 진의 배가 총동원된 것이다. 장관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진목공의 성품과 도량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확인시켜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진나라의 진나라 곡식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진나라 백성들은 기뻐하고 감격했다. 큰 빚을 졌다. 진나라 백성들은 한결같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 오로지 진해공만이 다르게 생각했다. 하남의 다섯성을 받아내기 위한 수작일 뿐이다. 천재지변은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 백리애의 말이다. 당연하면서도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한마디가 아닐 수 없다. 그랬다. 그 이듬해인 진목공 14년 진나라 전역에 엄청난 흉년이 닥쳐왔다. 반대로 진나라에는 모처럼 만에 풍년이 들었다. 진목공은 당연히 진해공에게 양곡 원조를 청할 생각을 가졌다. 그는 백리애를 불러 감회에 젖은 음성으로 말했다. 이제야 나는 경이 작년에 했던 말의 뜻을 알겠구려. 그때 진나라의 곡식을 원조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어찌 진해 곡식을 청할 면목이 서겠소. 곧 대부 영지를 사자로 임명하여 진해공에게 식량 원조를 요청했다. 진해공은 중신들을 불러놓고 이 일을 의논했다. 진에서 곡식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 일을 어찌 처리하면 좋겠는가? 말은 이렇게 묻고 있었지만 그 물음 이면에는 다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따지고 보면 굳이 의논할 문제가 아니었다. 당연히 지난해에 빌린 곡식을 갚은 의미에서도 식량을 보내야 했다. 그럼에도 신하들을 불러 모아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곡식을 원조할 뜻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진해공의 의중을 가장 먼저 간파한 사람은 역시 책사극이었다. 주공께서는 진나라에 곡식을 보내실 작정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남의 다섯성은 어찌하시렵니까? 그렇군. 곡식만 보내고 하남의 다섯성을 내주지 않으면 결국 아무 소용없는 일이겠지. 어차피 진은 우리의 적입니다. 식량을 보내어 적을 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에 극에 같은 신하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대부 경정은 민심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진의 공의 잘못된 이기심으로 진의 백성들이 자긍심을 잃을까 걱정이 되었다. 은혜를 저버리고 이웃나라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것은 군왕의 도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작년에 신이 진에 가서 곡식을 청했을 때 진목공은 두말하지 않고 승낙했습니다. 그때 신은 매우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곡식을 보내지 않으면 진은 두고두고 우리를 원망할 것입니다. 극애와 단짝인 여의생이 끼어들었다. 진이 곡식을 보낸 것은 우리나라를 좋아해서가 아니오. 그 모든 것이 하남의 다섯성을 받아내기 위한 술책이었음을 그대는 어찌 모른단 말이오. 곡식을 보내지 않아도 진은 우리를 원망할 것이요. 곡식을 보내도 땅을 내주지 않으면 그들은 역시 우리를 원망할 것임이 틀림없소. 기왕 원망을 들을 바에는 못하러 곡식을 보낸단 말이오. 그래도 경정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남의 불행을 다행으로 아는 것은 불인이요. 남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은 불의입니다. 어질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면 결코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객사가 고개를 쳐들고 경정의 말에 반박했다. 지난해에는 하늘이 진의 흉년을 내려 진의 땅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진이 우리나라를 쳐서 빼앗지 않고 곡식을 빌려준 것은 그들이 하늘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년은 하늘이 진나라에 흉년을 내려 우리 진의 땅으로 만들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진을 뺏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똑같은 바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공께서는 이 기회에 군사를 일으켜 진나라로 쳐들어가십시오. 반드시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한술 더 뜨는 객사의 말에 경정은 하도 어이가 없어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진해공은 얼굴 가득히 웃음을 띠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과연 그대들은 현신이요? 그러고는 진나라 사자 영지를 불러 진나라 조정의 뜻을 전했다. 우리나라는 여러 해 동안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방황하다가 이제야 겨우 하나 둘 모여들고 있는 실정이오. 겨우 자급자족할 곡식 말고는 귀국에 보내줄 만한 곡식이 남아있질 않구려. 영지는 진해공이 원조를 거절할 줄은 전혀 짐작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는 크게 당황하여 말했다. 우리 주공께서 군후의 위기를 여러 차례 구해주셨는데 이번에 빈손으로 돌아가면 참으로 보고 드릴 말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구려. 영지는 화산처럼 터져오르는 분노를 겨우 눌러 참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날 궁정을 나온 대부 경정은 씁쓸함을 넘어서 진해공에 대해 멸시하는 마음까지 생겼다. 이런 자가 주공이라니. 우리 진나라는 앞으로 큰 재앙에 휘말릴 것이다.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뭐라고? 진목공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난해에 많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기근에 허덕이는 진을 돕기 위해 범주지역 배를 띄우는 큰일을 행한 진목공이 아닌가. 아무리 진해공이 파렴치한이라 해도 이러한 진나라의 호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고마움을 느꼈을 것이고 그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서라도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지는 못하리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진목공은 입술을 떨며 할 말을 잊었다. 진해공 그자가 이렇듯 무도한 자일 줄은 몰랐구나. 이 모든 게 나의 부덕한 탓인가? 그는 중의를 선택하지 않은 자신의 안목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놈은 짐승보다 못한 놈이다. 며칠이 지나도록 분이 풀리지 않았다. 진해공 그놈의 뻔뻔스러운 얼굴을 떠올리면 격해오는 감정을 이길 수가 없어 벽을 향해 술잔을 내던지곤 했다. 내 이놈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진목공은 평소의 온화한 태도와는 달리 이를 바드득 갈며 옆에 서 있던 시종에게 명했다. 복관을 불러라. 복관이란 점을 치는 관리를 말한다. 당시 진나라의 복관은 복도보라는 사람이었다. 나이 70이 넘은 노인으로서 진나라 내에서 가장 뛰어난 점술의 명인이다.
복도보가 나타나자 진목공은 대뜸명을 내렸다. 쌓인 눈이 녹으면 진을 정벌하리라. 길인지 흉인지 점을 쳐보시오. 복도보는 숫대점을 쳤다. 복도보가 산가지를 거두고 나서 고개를 들었다. 길입니다. 황하를 건너면 군우의 병차가 부서질 것이라는 괴가 나왔습니다. 진목공의 눈썹이 꿈틀했다. 나의 병차가 부서지는데 그게 어찌 길이란 말이오. 길 중에서도 대길입니다. 적은 3번 싸워 3번 모두 패할 것입니다. 그런 후 우리 편은 반드시 진나라 임금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나라 간의 전쟁에서 상대 임금을 사로잡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이 진은 진보다 병력이 강하다. 진목공은 복도보의 말을 선뜻 믿을 수가 없었다. 대길이라니 듣기 나쁘지는 않다마는 3전 3승의 진우까지 사로잡는다는 말은 어쩐지 과장되게 들리는구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 점괘는 고개입니다. 그 효를 풀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병차 1000대를 가진 나라가 3차례 싸워 퇴각하고 3차례 퇴각한 뒤에는 수여우를 잡게 된다. 병차 1000대를 가진 나라는 진이며 수여우라는 것은 속임수를 쓰는 자, 곧 진의 임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주공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한 풀이가 아닙니다. 흔히 천승지국이라는 말을 쓴다. 1000대의 병차를 지닌 나라라는 뜻이다. 천승지국이면 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서방에서 천승지국은 진나라뿐이다. 진은 아직 천승지국으로 불릴 만큼 강한 국력을 지니고 있지 못했다. 진목공은 자신도 모르게 입이 벙긋 벌어졌다. 그렇다면 눈이 녹는 봄에 군사를 일으켜도 되겠소.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고의 하괴는 풍, 상괴는 산입니다. 이것은 바람이 산의 열매를 떨어뜨리는 계절을 가리킴입니다. 가을이 좋다는 말이오. 그렇습니다. 열매가 떨어지고 나서 그 나무를 베는 것, 진은 패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을이라 좋소. 가을까지 기다리겠소. 가을까지는 반년 넘는 기간이 남아 있었다. 진목공은 그동안 착실히 전쟁 준비를 해나갔다. 이윽고 진목공은 3군을 일으켰다. 진목공 자신이 직접 전장으로 나가 전투를 지휘하기로 했다. 비어있는 수도 옹은 세자 앵과 건숙과 백리씨가 지키기로 했다. 진목공은 백리애를 군사로 삼아 함께 중군을 거느리기로 했고 건병과 서걸술은 진목공의 거가를 호위하는 책임을 맡았다. 우군대장에는 공손지, 좌군대장에는 공자집을 임명했으며 이에 다른 총병력은 병차 400승이었다. 마침내 진군은 황하를 건넜다. 이러한 진목공의 침입이 진나라에게 있어서는 느닷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쏠 것이 왔다. 진의 대부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진의 공만은 그렇지가 못했다. 비열하게 기습을 하다니 그는 일단 국경을 지키는 장수들에게 진군의 침입을 저지하라는 명을 내리는 한편 신하들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가졌다. 그대들도 알다시피 승냥이 같은 진나라 놈들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국경을 넘어 우리나라 땅으로 쳐들어오고 있다. 어떻게 이를 막아야 할 것인가? 가장 먼저 대부 경정이 자신의 생각을 아뢰었다. 진군이 쳐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저들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찌 아무런 까닭도 없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저들을 막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전날 언약했던 하남의 5성을 주어 신의를 지키면 저들은 스스로 군사를 거두어 황하 서쪽으로 물러갈 것입니다. 경정의 말에 진의 공은 노기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저놈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냐? 천승지국으로서 땅을 떼어주고 강화를 요청하다니. 그러고도 내 놈이 진의 대부라 할 수 있는가? 내 먼저 경정의 목을 참아리라. 그런 후에 군사를 일으켜 진군을 맞이해 싸우리라. 삽시간의 분위기가 살벌해지자 객사가 재빨리 나서서 무마했다. 아직 군사를 일으키기도 전에 장수를 참하는 것은 아군의 사기에 이롭지 못합니다. 잠시 용서하시고 싸움에 나가 공을 세워 죄를 씻도록 하십시오. 진의 공은 객사의 말을 받아들여 경정을 차후에 임명하여 종군하게 했다. 그날 진의 공은 군대를 소집해 국경을 넘어 쳐들어오고 있는 진나라 군대에 맞설 채비를 갖추었다. 총병력은 병차 600승. 극보양, 가복도, 아석 등의 장수를 거느리고 강성을 출발했다. 이때 진의 공의 병차를 끄는 말의 이름은 소사였다.
소사는 정나라가 진나라의 예물로 바친 말이었다. 소사는 영리하고 털과 갈기에 윤기가 흘러 누가 보아도 명마임을 알 수 있었다. 걸음도 빠르고 몸놀림도 조용했다. 진해공은 그 말이 마음에 들어 평소 몹시 사랑했다. 대부 경정은 진해공과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병차를 끄는 소사를 보고 진해공에게 간했다. 싸움터에서 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부터 결전에 임해서는 본국산 말을 써왔습니다. 그래야 말을 모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용맹을 떨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타국산 말은 싸움터에서 한번 놀라면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며 마부의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그리하여 나갈 때 나가지 못하고 물러날 때 물러나지 못합니다. 주공께서는 소사 대신 본국산 말로 병차를 몰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미 경정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진해공이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이 말은 내가 늘 타고 다니는 말이다. 그 어떤 말보다 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진해공은 경정의 말을 무시하고 소사로 하여금 병차를 몰게 하여 전쟁터로 향했다. 이보다 앞서 객사는 선봉장 도안이와 함께 진군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먼저 서쪽으로 진군에 나갔다. 진병차 600승 대 진병차 400승. 그런데 진군의 중군 대장 객사는 3번 싸워 3번 모두 패하고 한원이라는 들판까지 후퇴했다. 한원에 이르러 이러한 보고를 받은 진해공은 다소 기세가 꺾였다. 자신도 모르게 옆에 있던 경정에게 말했다. 진군이 이렇듯 우리나라 영토 깊숙이 들어올 줄은 몰랐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러나 이미 진해공에게 실망한 경정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주공께서는 스스로 진의 원한을 샀습니다. 어찌 이기기를 바랄 것이며 진이 물러나 주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저는 모르는 일이니 객사에게나 물어보십시오. 진해공은 화를 버럭 냈다. 무례한 놈,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순간 경정의 마음속에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묘한 허무감이 감돌았다. 그는 말없이 진해공 앞을 물러나왔다. 이번 싸움은 진의 패배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날 진해공은 한원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하체했다. 진목공 역시 한원 들판의 반대편에 진체를 내렸다. 그날 저녁 진해공은 모든 장수를 불러놓고 명을 내렸다. 내일은 생사를 건 결전을 감행하리라. 그러고는 전복가를 불러 점을 치게 했다. 누구를 차우로 삼으면 좋겠는가? 차우란 병차 오른편에 타고 적장과 싸움을 벌이는 장수를 말합니다. 강성을 떠나올 무렵에는 경정을 차우에 임명했으나 그의 불손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차우를 바꾸려는 것이었다. 전복가가 점을 치고 나서 말했다. 이번 싸움의 차우로는 경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진해공은 그 점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자는 싫다.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 결국 가복도가 차우에 임명되었다. 진해공은 대부 한간을 불러 진군의 동정을 살피게 했다. 한간이 적진의 동정을 두루 정찰하고 돌아와 보고한다. 진군은 병력면에서 우리보다 약하나 사기는 우리보다 10배 높더이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는가? 돌이켜보면 주공께서는 공자 시절 진나라와 친했으므로 양나라에 피신할 수 있었고 다음은 진나라의 도움을 받아 군위에 오를 수 있었으며 또 진나라의 곡식을 빌려다 굶주림을 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주공은 보답하질 않았습니다. 진의 임금과 신하들은 울분에 쌓여 쳐들어온 만큼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날카로운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한간의 말에 진해공은 화가 치밀었다. 내 놈도 경정을 닮아가는구나. 나는 결코 진군을 멀쩡하게 돌려보내지 않겠다. 두고 보라. 기어코 진목공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 그러고는 한간에게 사자의 임무를 부여하여 진목공에게 가서 결전장을 전하게 하였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자웅을 겨룹시다. 진목공은 한간이 전하는 진해공의 결전장을 보고 싸늘하게 웃었다. 어리석은 놈이 어찌 이리도 교만한가. 진목공은 진해공의 도전을 받아들였다. 한간은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 중얼거리듯 신복 부하에게 말했다. 이번 싸움은 우리 진의 패배다. 너와 나는 운이 좋아야 포로가 되겠구나. 마침내 진 두 나라는 한원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누렇게 물든 초원 가득히 양군의 깃발이 펄럭였다. 진군의 병력은 병차 400승에 군사 3만, 진군의 병력은 병차 600승에 군사 5만, 진나라의 백리에는 진로에 올라 적진을 바라보았다.
진나라 군사는 한원 들판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엄청난 숫자였다. 다소 불안감이 스쳐갔음인가. 진목공을 돌아보며 가난다. 진해공은 우리 손에 죽습니다. 굳이 주공께서 나설 것까지는 없을 듯합니다. 여기서 진군이 패하는 것을 구경만 하십시오. 그러자 진목공이 손가락을 펴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진해공이 나를 버림이 너무 심했도다. 만일 하늘에 이치가 없다면 모를까. 하늘에 이치가 있다면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직접 나가 싸우겠다는 결이었다. 진군은 백리애의 지휘하에 용문산 아래로 나가 집결했다. 그에 맞서 진군도 초원 저편에 포진했다. 첫 번째 북소리에 양군이 서서히 움직였다. 두 번째 북소리에 그 움직임이 빨라졌다. 세 번째 북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진해공의 입에서 날카로운 명령이 떨어졌다. 돌진하라. 진목공은 아무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북소리 자체가 이미 돌격 명령이었다. 양군의 병사들은 맹렬한 속도로 부딪혀갔다. 땅이 울리기 시작했다. 당시의 싸움은 주로 보병전보다는 병차전이었다. 병차 수가 많은 쪽이 유리하게 마련이다. 진의 위력을 보여주랴. 중군의 병차 위에 앉아 진해공은 미소를 머금었다. 한눈에 보아도 진군이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진군의 선봉은 도안이 100근 이상 되는 혼철창을 휘둘렀다. 그 기세가 마치 회오리 바람 같았다. 그의 움직임은 날아가는 화살처럼 신속하고 날카로웠다. 그는 진군의 정면을 그대로 뚫고 들어가 닥치는 대로 적병을 주살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진나라 병사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진군의 중심부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건숙의 아들 건병이 병차를 몰고 나와 도안이를 향해 덤벼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 어울려 50합을 싸웠다. 한치의 양보도 없다. 마침내 두 장수는 병차에서 뛰어내려 육박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도안이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호령했다. 제법이로구나. 단둘이서 자웅을 겨루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대장부가 아니다. 좋다. 어찌 영웅이 둘일 수 있겠느냐? 오너라. 도안이와 건병은 주위 병사들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 후 다시 엉켜붙었다. 누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두 사람의 싸움은 어지러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우열이 드러났다. 숨을 몰아쉬는 도안이를 건병이 덮치듯 달라붙어 목을 틀어 안았다. 객. 도안이가 발버둥 쳤으나 건병은 무지막지한 힘으로 도안이의 목을 끌어안고 자기 진영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이때 다른 곳에서의 싸움은 여전히 진나라가 유리하게 끌어가고 있었다. 진해공은 득이의 웃음을 짓고 있다가 도안이가 건병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한가는 뭘 하고 있느냐? 어서 도안이를 구하라. 명을 받은 한간이 양유미와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진군 왼편을 향해 쳐들어갔다. 동시에 진해공도 가복도를 옆에 태우고 진군의 오른쪽을 향해 밀고 들어갔다. 중군 대장 객사도 모든 군사를 동원하여 적의 정면을 향해 쳐들어갔다. 단숨에 싸움을 끝내려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진해공에게 있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 될 줄이야.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야 했다. 진목공은 진군이 세 갈래 길로 나누어 쳐들어오자 즉시 군대를 두 갈래로 나누어 맞부딪혔다. 진해공은 병차를 몰고 앞으로 달리다가 적장 공손지와 마주쳤다. 공손지는 앞에 병차에 탄 사람이 진해공임을 알자 잘 되었다는 듯 기세등등하게 창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런 공손지를 가로막은 사람은 신임 차후 가복도. 그러나 가복도는 공손지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공손지는 서너 합을 교환한 후 가복도를 따돌리고 진해공의 병차를 향해 덮쳐들었다. 배은망덕한 놈아 내 창을 받아라. 병력과도 같은 호통 소리였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하늘이 진동하는 듯 했다. 병차를 몰던 자가 기겁하여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엎드렸다. 그러나 그 호통 소리에 더 놀란 것은 진해공의 병차를 끌던 말소사였다. 소사는 전투 경험이 없는 말이었다. 야차 같은 공손지의 모습에 소사는 겁을 먹었는지 앞발을 허공 높이 쳐들고 몸을 꼿꼿이 세웠다. 마부를 대신하여 진해공이 고삐를 잡아당겼지만 소사는 발버둥만 칠 뿐 여전히 전진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소사가 그러하니 옆에 있던 말들까지 마구 날뛰었다.
그 바람에 병차가 기우뚱거리며 옆에 진흙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하늘이 진해공을 버리는 순간이었다. 다행히 다른 장수들이 몰려들어 공손지를 가로막는 바람에 목숨을 빼앗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일렀다. 공손지를 뒤따르는 진군이 진해공의 깃발을 보고 속속 몰려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빨리 빠져나가라. 악을 쓰듯 고함쳤지만 소사는 이미 힘이 빠져 진흙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마침 경정이 병차를 몰고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진해공은 다급하여 경정을 향해 외쳤다. 경정, 속히 나를 구출하라. 나의 말이 진흙에 빠져 꼼짝할 수가 없구나. 그러고는 병차에서 내려 경정의 병차로 옮겨 타려고 했다. 그런데 경정의 마음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이 더 강했다. 그것은 진해공에 대한 경멸과 혐오감이었다. 주공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소사를 타다가 그 지경이 되었으니 신은 다른 사람에게 주공을 구출하라고 이르겠습니다. 이렇게 비웃음을 던지고는 그대로 지나쳐 적진 속으로 사라져갔다. 하늘에 이어 사람마저 진해공을 버리는 순간이었다. 한편 진군 소속의 장수 한가는 양유미와 함께 용맹성을 발휘하여 적의 중군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황금빛으로 장식한 병차 한 대를 보았다. 진목공이다. 한간과 양유미는 약속이나 한 듯 외치고는 일직선으로 진목공의 병차를 향해 달려갔다. 진장 서걸술이 앞을 가로막았으나 한간과 야유미의 교묘한 협공에 밀려 병차에서 굴러 떨어졌다. 한간이 병차에서 내려 서걸술을 취하려는데 양유미가 외쳤다. 쓰러진 적장을 취할 때가 아니오. 속히 진목공을 사로잡으시오. 이 말에 한간은 서걸술을 그대로 놔두고 나는 듯이 병차를 몰아 진목공을 향해 육박해 들어갔다. 한간의 뒤를 쫓아 진나라 군사들이 새카맣게 몰려들었다. 육로 제후가 타는 수레 위에 앉아있던 진목공은 삽시간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자신도 모르게 탄식한다. 아, 오늘 내가 오히려 진의 포로가 되는구나. 슬프도다. 하늘에는 정령 이치가 없는가. 그때였다. 서쪽 언덕 위에서 난데없는 300여 명의 용사들이 나타나 고함을 치며 달려나왔다. 우리 은주에게 손대지 마라. 진목공도 한간도 동시에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보았다. 서쪽 구릉을 넘어 달려오는 300여 용사들은 한결같이 봉발을 휘날리며 소매 없는 상의에 집신을 신고 있었다. 누군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으나 정규군이 아닌 것만은 분명했다. 그들의 돌진은 어찌나 빠른지 흡사 하늘을 나는 듯 했다. 손에는 칼을 들고 허리춤에는 활을 차고 있었다. 진목공도 놀랐지만 한간과 양유미 등 진군은 더욱 혼비백산했다. 정체불명의 용사들은 한결같이 칼 쓰는 솜씨가 비범했다.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 주변을 에워싸더니 한편으로는 진목공을 보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진군을 닥치는 대로 베기 시작했다. 진목공을 사로잡을 기회를 눈앞에 두었던 한간과 양유미로서는 땅을 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두 사람은 마음을 가다듬고 병사들을 독려하며 정체불명의 귀병들과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확실히 진군은 수적으로 우세했다. 귀병들이 아무리 날래고 용맹스럽다고는 하지만 300명으로 1,000여 명의 정규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간과 양유미가 점차 진목공의 병차로 접근해 가는데 이번에는 북쪽에서 병차 한 대가 나는 듯이 달려와 외쳤다. 한간과 양유미는 들으시오. 두 장수가 돌아보니 동료 대부 경정이었다. 지금 이곳에서 싸울 때가 아니오. 주공이 용문산 수렁 속에 빠져 진군에게 포위되어 있소. 속히 가서 구출하시오. 경정의 외침을 들은 한간과 양유미는 대경실색했다. 두 사람은 얼른 300여 귀병 장사들을 뒤로 하고 진해공이 포위되어 있다는 용문산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찌 알았으리요. 한간과 양유미가 용문산 아래에 당도했을 때는 진해공은 이미 적장 공손지에게 사로잡힌 몸이 되어 있었다. 가복도, 객사, 극보양 등 장수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미 패한 싸움인 줄도 모르고 두 사람만 열심히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한간은 원통에서 발을 굴렀다. 진목공을 사로잡았던들 주공과 서로 바꿀 수가 있었는데 경정이 오히려 일을 망쳐놓았구나. 양유미도 탄식했다. 장차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꼬.
그때 초원 저편에서 진나라 깃발을 앞세운 진목공이 백리애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땅바닥에 버려진 진의 깃발을 짓밟으며 서서히 진군해 오고 있었다. 승리를 확인하는 진군의 함성이 한원 들판을 뒤덮었다. 진 두 나라 간의 한원 대전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